50층까지 건물 짓게 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어요. 참 좋은 대책입니다. 문제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8.4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신규 부지를 발굴한다는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공급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론적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부가 개발 이익은 100% 환수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 주택을 공급하긴 하는데 개발 이익은 전부 환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6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고 했죠. 정확히 26만 2천 가구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중에서 5월 6일 날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발표한 것 똑같은 7만 가구는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6만 가구는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올려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선분양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뺀 나머지 13만 2천 가구 플러스 알파가 이제 신규 분양인데요. 이 신규 분양 13만 2천 가구 플러스 알파 중에서 5만 가구가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파트 공급은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요.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 2만 가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나머지 부분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초동이나 반포동이나 이 강남 지역에 한 3천 가구 정도 되고, 특히 이제 강북의 육사 골프장 부지가 83만 제곱미터에 25만 1,000평입니다. 주변에 이제 논란이 많고 지역구 의원도 반대하다 보니까 반만 개발하고 반은 공원용지로 내놓는답니다. 이 반이 10,000 가구 정도 됩니다. 실효성 있는 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지역의 3천 가구는 거의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적어도 분양까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택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3, 4년 정도에서 6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주택 시장 안정화에 역부족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또는 학술 연구지를 보면은 임대주택이 들어간다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가면 주거 환경이 나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옆집이 전세이거나 또 옆집이 월세일 땐 말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을 모아서 공급하게 되면 주변 지역에서 이제 반대하는데요.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생활이 아무래도 열악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의 관리가 철저하지 않아서 교육 문제가 좀 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임대주택은 평수가 작다 보니까 교육 문제뿐이 아니라 교통 문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달라서 또 문제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사실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시민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서울 조달청 자리 같은 경우는 성모병원 건너편 반포에 있습니다. 국립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분양을 해도 차고가일 텐데 여기에 만약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아마 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경쟁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비롯해서 이번에 캠핑 부지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있으면서도 교통이 너무 편리한 지역입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 분당선, 연장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TX, KTX가 지나가는 요지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받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좋은 자리에 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률 측면에서 이런 자리를 그냥 임대주택으로 짓기는 너무 아깝죠. 이거는 이제 점점 도시가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밀화되고 컴팩트 시티로 바뀌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걸 고밀 개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주택 공급도 늘리고 또 주상 복합 건물로 이렇게 개발하면은 아마도 토지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반 분양도 중요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분양받는 사람은 대박일 겁니다. 제가
재건축과 관련된 트리플 악재라는 그 사설을 쓴 게 있습니다. 글을 쓴 게 있는데요. 트리플 악재가 뭐냐면 지난 7월 28일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월 22일 날 정부는 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시켰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됐습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됨으로써 재건축 트리플 악재가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그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는데 공공이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면서 또 50층까지 건물 짓게 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어요. 참 좋은 대책입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하게 합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이 남는다면 개발 이익의 90% 다시 또 환수합니다. 그럼 10%의 이익을 보고 하겠느냐? 10%의 이익이 아닙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가구당 3천만 원이 넘을 때에는 역시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환수합니다. 결국에 기존에 재건축하는 민간 사업자 방식의 조합은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시바지 역할을 하라는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들은 사업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참여 재건축은 LH나 SH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음마아파트가 만약에 공공참여 재건축을 한다면 지금 시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LH나 SH가 다시 또 참여하게 되면 아마도 계약과 관련돼서 조합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좀 어렵지 않겠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요. 2004년도 이전에 그 지은 모든 아파트들은 국토위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의해서 용적률을 300%로 지었습니다. 근데 2004년도 이후부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역적 권역에는 용적률을 총 3번 했습니다. 이전에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주거 전용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을 나눴다면 이번엔 1종, 2종, 3종으로 나눴죠. 일반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면서 300%의 용적률을 250%로 낮췄습니다. 또 2종은 250%를 200% 낮추고 1종은 200%를 150% 낮춰서 모두 다 50%씩 낮췄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오세훈 시장이 2013년도에 그만뒀는데요. 그 후임으로 들어왔던 박원순 시장이 2014년도 2030 서울 프라에 의해서 당시에 49층까지 주거 지역에 층고를 지을 수 있던 것을 35층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걸 35층을 서울 스카이라인을 정하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이 또 줄었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 날 도시매축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 2003년도 7월 달에 서울시에 1,300군데의 정비사업지구가 지금은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규제함으로써 지금 실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은 또 재개발 사업은 모두 합쳐도 700군데가 안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300군데 정도 됩니다. 향후에도 만약에 이렇게 주택 공급을 규제한다면 주택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 건물을 지었던 아파트들,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공공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거의 300%까지 지었기 때문에 새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250%밖에 못 집니다. 100가구가 재건축이 된다면 10가구 정도는 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성이 악화돼서 재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공공참여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올려줘서 그들이 주택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 이후에 주택 가격이 비싸거나 또는 그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데는 그 단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급 주택지, 소위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나 마용성이나 이 주요 지역은 아마도 공공 재건축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정부가 이번에 지분 분양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죠. 이 주택은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토지 임대부 주택처럼 계약금을 20% 또는 50% 이내에서 내고 30년 정도 살면서 나머지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30년 동안 임대주택에 사는 꼴이 되거든요, 이게. 30년 동안 토지나 건물이 일체로 등기가 되면서 완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권리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을 구입할 때요, 완전 소유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전체 가구의 약 한 20%는 평생 자기 집을 못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부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또 영구 임대주택 내지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월세를 대납해 주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심지에 또는 역세권 주변에 이런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그렇게 선호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30년 동안 20% 30% 내고 사는 건 월세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가고 싶거나 또는 매도하고 싶거나 또는 융자를 받고 싶어도 완전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초기 자본금이 부족한 젊은 뭐 20, 30대 층에서는 넌 착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20대, 30대가 그 주택을 들어가서 30년을 사면 50대가 넘어. 그럼 평생 그렇게 산다는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야. 집은 집일 뿐인데 20대, 30대가 주택을 구입했다가 규모가 작거나 또는 외곽지에 있으면 그 집을 10년, 15년 내에 매도하고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적어도 30년 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에는 재건축 연한에 해당됩니다. 집이 중고 아파트가 되고 물리적으로도 노후하지만 기능적으로도 노후화돼서 그 이전에 아마 이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는 얘기죠. 만약에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이렇게 그 지분 참여형 주택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선호도가 높고 또 도중에 그 주택을 이제 채우고 팔고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너 그런 데 들어가서 30년 살아라? 지금 초기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없지. 10년 동안 그래 살아라는 법은 없잖아. 그렇죠. 30년 동안 살아야 된다니까? 10년 정도면 이거를 지금 5년,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처럼 15년, 20년 후에 완전히 그 상환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도중에 돈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우선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전세가 사라지고 반전세 월세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논리상.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법이 바뀌면서 보유세나 취득세,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내놓은 민간 임대주택이 반전세를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더 나오는 것만큼 집주인들은 임대인들은 월세를 전환하거나 반전세로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5억짜리 전세가 1억 정도 올린다면 5억은 놔두고 1억을 월세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세로 월세가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고요. 그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의 월세는 대개 가계소득에서 내기 때문에 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반전세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고요. 또 이제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세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내년 5월 말까지는 일시적으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또는 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게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7월 달과 9월 달에 재산세를 적용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년에 부과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많이 오르는 거에 부담스럽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결국에 5월 말 전에 1가구 2주택, 3주택자가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여유 자금이 있거나 자본이 좀 준비가 되는 사람 같으면 급매물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3, 4년 후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분양이 됩니다. 위치가 좋습니다. 3기 신도시를 노려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청약 가점도 낮고 소득도 낮은 사람들은 3기 신도시가 공공택지 특별법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한 반 정도가 임대주택입니다. 3기 신도시에 임대주택을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점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번에 정부가 이제 공공참여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지든 간에 진행은 될 겁니다. 가점이 높으면 서울에 그런 주택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신도시 사신다고. 교수님 댁이 어디세요? 묻더라고. 내가 김포 2기 신도시 삽니다. 또 물어봐. 어디 김포 신도시 산다 했지. 그래서 그 글로 집을 사서 갔습니까? 집 안 샀다고 그랬지. 무주택자. 왜냐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전문가가 어디 살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면서 선생이 그렇죠. 거짓말하면 학문이 거짓말돼요. 학문이 거짓말되면 세상이 거짓말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좀 덜 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재는 집이 없어요. 없지만은 언젠간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집은 정말 사는 집으로 재테크 수단이 아닌 사는 집으로 살고 싶어요. 지금 집을 못 산 사람들은 이제 재테크도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이유 없어요. 지난해 인구가 32만 7천 명 태어났어요. 둘이 결혼해서 0.92명 태어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2%가 증가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큰 섬 4개의 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남북한 1.98배 큽니다. 인구도 1억 2,7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개념은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과열되지 않았어요. 보벌 이후에 주택이 부모에게 물려받는 상속지가 안 받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주택으로만 몰릴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일본도 그래요. 그런데 도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요카마나 시즈오카현이나 주택이 남아 돌아요. 우리나라는요. 길면은 20년, 짧아도 15년 내에 아마도 주택이 수도권에 남아돌 수 있고 지방은 당연히 남아돌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다 보면 부모가 집 없이 살다가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집은 자식한테 상속증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단지 서울의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수도권역이나 지방은 도시가 슬럼화되면서 쇠퇴도시로 변할 가능성은 다분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가격이 막 오르니까 불안해하지만 또 한번 올라가는 주택 가격은 잘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가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공급을 늘린다면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그렇게 서둘러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이 왜곡되고 잘못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책이지 정책이 시장에 너무 많이 참여하거나 정책을 시장에 끌고 가는 정책을 내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많다면 분산시키는 정책, 이런 정책을 병행한다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정부가 시장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을 내놔야 주택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쭉 내보내라 이거.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 해줬지? 네. 건배. 목이 탔나? 네. 지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술 담배를 안 해. 목소리가 계속 건배하는 거야. 오늘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배운 건 도로 환산해서 내놔. 알겠습니다. 공부해, 공부.